자, 그러면 저희 2022년 10월 월간 공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통활쏘기연구의 사무국장 서보경입니다. 네, 이번 월간 공방은 유세현 시장님께서 유협전 소고 형태와 제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유세현 시장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시장님. 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이세현입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유협전 소고인데, 그 말 그대로 유협전에 대한 간단한 사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형태와 제작, 예, 제가 만드는 사람이니까 제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협전이 무엇인가라는 건데, 그 유협전이라는 화살은 화살 쪽의 모양이 버드나무 잎을 닮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게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세종 때에 뭐 이 미국 사실에게 보낼 때의 물목에 애역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쑥잎파리 모양의 화살촉을 가진 화살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되게 되는데요. 이 버드나무 잎을 닮아서 유협전이라 한다라는 것은 제물보라는 곳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유협전은 전축의 형태가 유협과 비슷한 것으로 비자전이다. 속칭 유협전이라고 하는데 전축이 가늘고 방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나온 때가 거의 영주 때거든요. 그러니까 후제가 아주 뒤에 밀리는 건데 이것 외에 다른 그 주장이 있는데 병합진암 이론에 의하면 활과 화살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활을 잘 쏘는 예도 반드시 맞추지 못할 것이며 만약 활과 화살이 서로 걸맞고 화살 쏘는 법칙에 맞추면 배꼽 밖에서 거드나무 를 꿰뚫을 수 있다 말한 것이다. 유협전이란 대체로 이런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협전은 버드나무 잎 모양의 촉을 가지고 있어 유협전이다 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백보 밖에서 쏘아서 버드나무 잎을 맞출 만큼 정확도가 높은 화살이다 라는 두 가지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협전 촉에 대한 그 기록이 또 어떤 게 있느냐 했을 때 전패가 있습니다. 명하여 전패를 만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전패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화폐로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전투 때에는 화살촉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세조 때에 이제 이루어졌던 일이긴 한데요. 이 전패를 10만 개씩 주저하게 하니 전패의 모양이 위협전과 같았는데, 유협전의 모양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살축의 길이가 한쪽 8푼이고 줄기가 한촌 7푼이며 줄기 끝의 양면에 팔방통화라는 네 글자를 나눠 주저하고 한 개의 값이 조화세장내에 맞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촉의 길이, 그 다음에 줄기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1.8푼, 1.7푼. 거기에 줄기 끝의 양면에 팔방통화라는 네 글자를 새겨서 주조하였다 하니까 굉장히 작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걸 주촉으로만 계산해도 한 거의 뭐 한 4cm, 4cm 해서 한 8, 9, 한 그 정도 센치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팔방통화라는 걸 새기기 위해서는 이 화살촉이 굉장히 작아서는 저게 어렵다 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은 용인 임진산성에서 출토된 임난 당시의 그 화살촉들입니다. 보면은 이게 그런 모양 비슷한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를 기억을 해두시고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예, 요거는 동네 해자, 동네 해자에서 나왔던 그런 그 조선시대 그 임난 때의 그 화살촉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게 길이가 저게 옆에 돼 있고, 그다음에
화살촉에 대한 정확한 재원이 없어서 못 쓰긴 했는데 밑에 걸 내려보시면 한 번 더. 예, 이거는 용인 임신행동 출도 화살촉의 재원입니다. 촉두가 7.5, 7.2, 5.7, 4.8, 4.4, 4.0. 그 다음에 여기 그 경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일단 7.9, 7.2. 그게 굉장히 작지는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저런 촉이 유역전 촉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자, 그런 이 유역전은 조선 후기를 가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역전들은 전혀 전투용으로 사용되지 못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데 비해서 전투에 사용된 예들이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려사 절여에 의하면 황산대첩, 설봉전투에 이성계가 뭐 이 대호전 20여 발을 쏘고 뭐 이 유역전 50발을 쐈는데 다 얼굴에 맞았니?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성종태의 기록이죠. 이 성종태 기록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군이 유역전으로 적 하나를 맞췄는데 투구가 뚫리고 두개골이 관통되어 죽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구를 뚫고 두개골을 뚫을 정도로의 굉장히 뾰족한 화살이었겠죠. 관통력이 뛰어난 화살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뭐 진비록에도 이순신이 이 화살을 이용을 해갖고 뭐 이 오랑캐적을 무찔렀다라는 기억이 나옵니다. 이런 거로 봐서는 유역전은 틀림없이 당시에 전투용 화살로 사용됐던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도의 초점을 맞춘 유역전, 이거는 태조, 역시 태조 얘기죠. 태조가 함주에 이르렀을 때 여러 장수의 부서를 정관하였다. 진영 안에 70보쯤 되는 곳에 소나무가 있는데 태조가 군사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몇째 가지에 몇째 솔방울을 쏘아 마칠 것이니 너희들은 보라 하고 유역전을 쏘아서 7번 쏘아 7번을 마쳤는데 모두 말하는 것과 같이 하니 군영안이 모두 뛰고 춤추며 환호성을 질렀다. 이건 마치 중국 양유기의 백보 천양, 그 다음에 백발백중, 이거의 고사하고도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유역전은 날카로운 화살을 가진 거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화살이었다. 뭐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자, 그런데 이런 유역전은 조선정의 문과 과목에 책정이 되지 못합니다. 조선 경국대전에는 목전, 철전, 편전, 기사, 기창, 격고, 강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이후에 속대전에는 유역전, 관역, 조총, 편추가 유역전과 함께 과목이 추가가 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조선 전기 국가에 채택되지 못한 이유가 뭐다라고 말한 게 심승구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전, 철전, 편전은 이미 보사의 비중이 높았던 만큼 유역전까지 넣기 어렵다. 멀리 쏘는 능력은 목전으로, 강한 활을 남겨 쏘는 곳은 철전으로, 전투용으로는 편전을 사용한 배경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런데 그럼 유역전은 속죄전에 유역전을 묵과에 추가시킨 다음부터 그러면 묵과에 사용되느냐?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임진왜란의 와중에 이미 유역전으로 묵과를 키우기 위해서 꽤 많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임진왜란은 묵과의 유역전 사용 수치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조 26년, 예, 임난 일어나고 바로 다음이죠. 예. 그래서 선조 30년까지 예, 쭉 되어 있는데 지금 붉은색으로 철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역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좀 밑으로 한번 내려보시면, 자, 이 오른쪽 우선 그림 이미지를 보시면 위쪽에 철전지, 철전금지, 유역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철전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지금의 유역전이다. 라는 내용이 이게 묵과 총요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현종 2년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른바 철전은 원정 철족전. 그러니까 우리가 원정 철족전이라는 것은 육량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그 둥근 정 모양의 그 촉을 가지고 있는 철촉전으로 쏘고 철전은 원정 철촉전으로 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철전이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과거를 치를 때는 이름을 철전이라 하고 유역전으로 쏘게 하여 시사과는 국유가 각각 다르므로 전해 내려오는 잘못된 비례를 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철전이라고 이 과목에 넣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유역전으로 쏘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종 2년 10월 병조에게 의해서 철전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유역전으로 명명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때 철전이란 두 글자는 뭐 앞으로 이제 지워버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봐서는 선조 26년에서 현종 2년에 이르기까지 치른 많은 그 뭐 시제들이나 국가 이런 것 중에서 철전이라고 쓰여진 것들이 실제로는 위협전이었을 것이다 라는 뭐 이런 그 기록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임난 때에 다급했던 그 상황에서 그 무가를 치렀고, 무가를 치르면 그 이 훌륭한 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곧장 그 전장에 뭐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효용성 때문에 그 실제 전투에 능했던 무역전을 무가에 들여있는 건데, 이제 끝나고 나서 보통 평상시로 돌아가게 되면은 연습용 화살과 전투용 화살은 각각 그 쓰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 뾰족한 화살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있겠죠. 예, 이거는 뭐 저쪽에 일찍이 중종 때에도 훈련을 해서 취재할 때에는 사람의 왕래를 맞고 활을 쏘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없지만은 평의를 할 수기를 익힐 적에는 옆쪽이나 뒤쪽으로 아무렇게나 쏘아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으며 화살이 때로는 가정집으로 나가기도 한다. 뭐 이런 우려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선조 26년에 보면은 서울에서 과거를 시시하여 사람을 뽑을 것을 윤호하였습니다. 전일 연속에서 목전을 제하고 조총으로 시치하라고 분부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사방에 그 소문을 듣고 반드시 흉기가 될 것입니다. 조총을 만약에 이 육각과목에 넣어서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조총을 연습한다 시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 까닭에 사실은 목전이 그 문과 과목 자체에서 완전히 실질적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목전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 법전에 실려 있는 조항을 전혀 폐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써놓고 쓰지 않더라도 금으로는 그것도 써서 말해라. 선조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전, 이런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이 실전에는 이 전투용 화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때는 위험하지 않은 화살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전이 실용성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죠. 실용에 무익한 것은 목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목전은 다른 화살과 같지 않아 갑자기 준비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니 그간의 형편이 극히 난처합니다. 이로 인하여 목전을 획파하고 다른 계획으로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이른바 목전은 실상 적을 막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래서 사실은 이 목전이 무과에 들어가는 것 자체, 그 다음에 목전이 사용되는 것 자체를 또 반대를 하는, 서로 계속해서 이런 주장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역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런 현상을 겪었을 것이다. 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던 거죠. 조금만. 예. 그 다음부터 정말 많은 목과 시치 이런 것들에 유역전이 사용됩니다. 뭐 기록이 너무 많아갖고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을 정도. 효종, 현전연간, 뭐 시제, 중일십사, 법무제, 초시, 뭐 목가, 전시 뭐 이런데 거의 모든 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역시 유역전에도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병조에서 육량표는 칭량하고 유역전은 간전으로 시사하라 건의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역전은 무게를 잡아서 이 한글로 쓰고 그 다음에 아예 유역전은 관전으로다가 관에서 준비한 전을 가지고 내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문제가 유역전에 사제의 유역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전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하고도 뭐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 병조에서 영양전을 측량하고 위협전은 관전을 시사하라 건의하다. 신들의 생각에는 철전과 위협전을 단자에 모두 적어서 낙점되는 대로 철전은 무게를 측량하고 위협전은 관전을 들여 쏘고 시사할 때도 일체로 시행하여 정식으로 삼는 것이 마땅할 듯 함으로 감히 여쭙니다. 라고 이제 이 효종 2년에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참 뒤인 현정 9년에 이권 별시 전시 때에 신이 해당 방의 승지로서 나아가 참석했더니 거자가 사전으로 시치하였는데 화살촉이 가늘고 뾰족하여 모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일이 이전의 규례와는 다릅니다. 뭐 이렇게 되었고 이제서야 이제 상이 이르기를 앞으로는 전시를 반드시 관전으로 시치하도록 병대 명하라고 하였다. 전시에만 초시 복시에는 사전을 써도 되고 제일 마지막에 임금학대에서 보이는 전시에는 관전을 꼭 쓰도록 하라. 뭐 이런 식의 그걸 내리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은 또 한 번도 나오죠. 이게 이제 현종 10년 때에도 근데 그것이 시행되지 못한 듯해요. 그래서 뭐 이 화살촉을 살펴보니 너무도 놀라워서 이와 같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민정 중에 아래긴 그 글자의 자국은 분명하지만 화살촉은 과연 뾰족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글자의 자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강명입니다. 예, 시치를 했는데 강명을 새로 쓰지 않고 옛날에 쓰던 걸 해서 그냥 희미해져 있어갖고 그 강명이 좀 불분명하다. 뭐 이런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살촉이 뾰족한 것. 계속해서 화살촉이 뾰족한 것이 문제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협전의 규칙이 정해지죠. 유협전의 그 규칙이 정해질 때 한 양을 과중한 듯하다. 사습은 비록 금할 수 없지만 안전은 9돈 기준으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9돈을 정식으로 삼는다면 노고와 힘이 약한 자가 필히 모두 활쏘기를 그만둘 것이니 권장하는 도리가 아니 듯합니다. 목전의 무게 8, 또한 8돈이니 8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8돈으로 이 유협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왔을 때 이 8돈으로 정해졌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 전에 화살촉이 뾰족해서 문제가 생겨서 관전을 쓰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이미 유협전은 초기 선조 때의 아니면 그 이전의 전투에 쓰였던 유협전 촉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8돈 화살촉 처음에 보았던 한 7, 8cm 이 정도의 화살촉을 가지고 있는 그 유협전 촉을 그대로 썼다면 절대 저무게를 가지고는 활쏘기 하시고 저무게보다 훨씬 많이 나가야 될 건데 이미 8돈으로 정해졌다는 건 지금의 이 화살촉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가 이미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이 그 다음에 8돈 이상이 되면은 이 노약한 사람들은 활쏘기 많이 못할 거니까 8돈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상이 이르기를 이후로는 관에서 시사하고 과거를 시행할 때 8돈으로 화살을 칭하고 화살촉이 뾰족한 것을 일제에 금지하도록 해당도에 공부하라고 하였다. 이것이 이제 속대전에 실려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밑에 내리면은 그래서 이제 속대전에 이렇게 실리죠. 화살의 중량은 8돈이며 촉이 뾰족하고 가는 자는 금한다. 수교집력이 천종 13년 얘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목가의 초시와 복시에는 그렇지 않다. 역시 초시 복시에는 저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5시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전을 사용한다라는 그게 빠져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좀 더 내려보면 오히려 무가총요. 무가총요에는 정시결시, 알성시, 중시에는 유협전의 관역을 길이 6척, 6촌이고 관은 길이와 너비의 각 3분의 1이 돼 영족촉을 사용하고요. 전례에 따라 2곳에 설치하고 8돈의 무게로 쏘는 것을 허락하고 개인 화살로 시치하되 화살촉이 뾰족하고 가는 것을 언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사전을 사용을 해라라고 이 무가총요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 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게 될 텐데 그 거자들에게 모두 다 관절을 주어서 수비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내려주시면 자 이제 그 유역전의 장래와 경쟁의 피해. 네. 장려를 제가 여러 가지 쓰려고 하다가 장려가 너무 많아갖고 그냥 한 개씩만 가자를 시키거나 시상을 하거나 전시에 직보를 시키거나 면천을 해주거나 변작, 제수를 하거나 급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한마디로 모든 할 수 있는 혜택은 다 이 유협전을 잘 쓰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입니다. 반면에 경계는 태거, 그러니까 그 유협전, 편전, 철전, 기사 뭐 이런 네 가지 시험을 보게 해서 뭐 이 4점 이상 맞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은 아예 관직에서 내치는 퇴거를 시켜버리는 특히 이제 어느 정도의 고위직 무관인 경우에는 그것이 훨씬 더 심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을 잘 쏘느냐 못 쏘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아예 계급에서 잘리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폐해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홍패가 자라서 복풀이 일고 머리가 허옇게 새도록 헛되이 늙어가는 사람이 수레로 싣고 말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희열을 입을 수 없이 많습니다. 이건 급제를 한 거죠.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이 혜택들로 인해서 급제를 해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제 보직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질 않으니까. 근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죄를 한마디로 활쓰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길러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묵과를 치러서 계속해서 급제를 시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고 뭐 해야 되는 자리에는 앉히질 못하게 되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도 급제를 하면 언젠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유지돼 나가고 있고 국가에서는 그거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그렇게 크게 안 지는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것 자체가 이제 영조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정조 때가 이렇게 유역적 편전 기초에 대해서 나도 갖가지로 몰게 하는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그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작년이 재작년보다 심하고 올해가 작년보다 심하니 내년이 올해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이미 다 정부에서 알고 있기는 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뾰족하게 풀 방법 자체가 없기는 했던 겁니다. 이건 숙종 때 이후부터 계속 쭉 고종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되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역전에 대한 평가. 자, 숙종 때가 되면 이미 유역전을 다루는 것은 참으로 사수의 죽이다 라고 할 정도로다가 이미 활 쏘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기술이 유역전 쏘기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숙종 5년 마찬가지죠. 지금 무사들 중에 유역전에 중회가 있는 자는 꽤 많지만 편전이나 기초에 있어서는 쏠 줄 안다고 일컬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이미 이제 유역전 가장 많은 이 시제에 사용됐던 것도 유역전이고 유역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가장 많이 권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당시에는 유역전이 모든 활쏘의 가장 기본 기초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거죠. 연습용으로다 정착이 되게 되면 항상 전쟁을 생각을 해서 전실전용 화살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게 정관찰 이후경만에게 유역전은 적을 막기에 부족하고 병합진함은 적을 먹는 데 보탬이 없습니다. 예, 이제는 완전히 유역전이 전투용 화살로서의 이 가치가 이제 없어졌다. 이걸 뜻하는 거기도 하고요. 유역전은 강활과 약화살로 비록 평시에 시제하는 도구이지만 적을 맞닥뜨리고 실제로 쓰게 되면 장전에 미치지 못할 듯하므로 조종도에서 장전과 장전으로 과장을 낙점하거나 시사해서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또 다시 나오는 거죠. 옛날 목전과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절을 이제 또 사용을 하자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영조 5년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역전은 적을 쓸 수 없으므로 군사들에게 장절을 익히게 하고, 유역전은 과연 싸움에 쓰이기는 적합하지 않으나 경외에서 연습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능하면 다른 화살에도 능한 것이므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전 이게 이 구절이 아마 가장 유역전을 제대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유역전이 지금 경외의 연습용으로 모두 다 엄청나게 다 쓰이고 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꾸고 뭐 이러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한마디로 무죄가 줄어들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니까 이것에 능하면 다른 화살에 능한 것을 치자. 그냥 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장전은 몸체가 무디고 화살축이 무거워서 장차 활쏘기를 익히지 않으면 전쟁에서 적을 쏠 때 반드시 신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각도의 감사, 병사, 수사, 영장이 매년 봄가을로 출력하며 장사와 군졸에게 시사할 때 각각 군기소에서 올린 장전으로 시사하고 문상한다면 위방의 군졸들이 상을 받는 것을 이렇게 여겨서 필시 사사로운 활쏘기, 예, 사습할 때겠죠. 예, 할 때에 꼭 장전으로 간간히 활쏘기를 익힐 것이니 난리를 만나 적을 막을 때에 서툴거나 군색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장전 쓰는 것 자체에 대한 건의가 계속해서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장전 쓰는 것이 필요하나 지금 본서는 장전 쓰는 법을 익힐지 모른다. 장전 쓰자라는 내용의 계속되는 그 건의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그 이 상위 임금의 대답은 장전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만약 변통하여 서울과 지방이 똑같이 소포와 관역으로 항상 유역전을 익히려는 것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장전으로 시사한다면 무예가 반드시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 무술을 익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활쏘기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의 한마디로 군사력이 조금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은 조금 더 있지가 않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요거하고 조금 별개의 항목이긴 한데요. 상해 얘기를 한 가지 묻고자 한다. 유역전은 옛날의 유역전이 아닌데 화살축이 점차 뾰족하고 작아지는 것을 경우는 알고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죠. 임금이 지금의 유역전은 옛날의 유역전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당시 이제 그 훈련대장이었던 이상 장군에게 그 했더니 옛날에는 장전에 불과했을 따름이었지만, 그러니까 많은 유역전도 그냥 일반 장전, 전투에 쓰이는 일반적인 화살의 하나였지만, 근래에는 유역전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화살촉은 너무 조그마니까 크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역전은 조선의 중기로부터 시작하여 후기에 이르러서는 시험용 화살이 주축이 된다. 특히 유역전을 쏘는 재주를 평제라 하여 육량공을 구비해야 되는 육량전, 통화라는 기구를 사용하는 편전,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치에 비해서는 가장 평이한 기회였다. 비록 전투에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화살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투 전형의 장전이라는 굵고 무거운 화살들에 비해 비록 가벼운 8돈으로 무게가 정해져 있었고 습사의 위험성이 장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던 거죠. 이로 인해서 연로한 자나 나약한 자도 충분히 익혀 사용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거고, 이러한 장점으로 국가에서 가장 장려하는 활쏘기 종목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울러 유역전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급제나 가자 또는 면천 등 신분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되기도 했고, 이미 관직에 몸을 담고 있는 자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성적에 이르지 못하면 쾌거를 당하는 특징이 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유역전은 후기 조선의 대표적인 연습용 화살로 자리 잡게 됐고 후대로 이어지면서 현대 즉시의 모토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정조대를 보면서 그 이 정조대왕의 활쏘기 1년간의 활쏘기 기록을 한번 모아본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전 연간에 이 쏘았던 내삼총의 그 활쏘기 성적을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정조가 얼마만큼 활을 잘 쐈느냐. 그래서 쭉 해서 이게 이 1년 안에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쏘고, 그 다음에 이 고풍으로 어떤 걸 내렸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가 쭉 해놓은 것들인데, 쭉 한번 내려서 결론 부분 보시면 쭉 휩쓴해서 쏘게 되죠. 놀라운, 예, 총 223선 1115시를 쏘더라고요. 그랬는데 1016발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1444분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 이 9점 한 10선 약간 못 되는 거에 44.17점, 62.78분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 20선 여기까지 좀 올려보시면, 자, 5순에 한 개씩을 딱딱 빼요. 정확하게. 10순에 49, 10순에 49, 5순에 24, 10순에 49, 3순에 14. 마지막 발은 딱딱 정확하게 빼고 쏘는 것 자체가 과연 저렇게 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명확하게 한 발씩을 빼서 쏘게 되는 거였죠. 반면에 이제 마지막에 순조 때 요걸 보게 되면은, 자, 이게 10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활쏘기가. 내삼청의 관원들을 데리고 이제 활쏘기를 하는 기록들인데, 10번을 싼 걸 통계를 내서 한 개 쏜 것 자체에 평균을 냈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한 건데, 보면 50개를 쏴서 관에 1.8C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변에는 5발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퍼센테이지는 3%, 9%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총 1625C를 쐈는데 관에는 29.3C, 변에는 187.50밖에 못 맞췄다. 그러니까 이 정조가 쏜 활쏘기 솜씨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진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나온 통계가 재밌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자료는 혹시 아까 똑같이 올려져 있는. 네네네. 네, 요 자료이신 거죠? 네, 이걸 벌써 어느 정도나 시간이? 지금 시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4시 6분입니다. 아, 네네네. 지금 더 한 30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30분 더 토론. 요걸 한 30분 정도. 네네. 빨리 가죠. 이게 갑자기 한 거라서 뭔가 좀 그래요. 표지가 없네. 제목도 없고. 그냥 이건 화살 제작, 유협전의 제작 부분을 그냥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행하면 될까요? 네,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유협전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왼쪽에 간단한 이미지와 오른쪽에 간단한 설명,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대나무의 분류, 이렇게 돼 있죠. 네, 살 때는 관연종, 보통 2년생이나 아니면 잘 자란 해대를 쓰고, 이때 신우대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데, 해풍을 받은 것이 굉장히 좋은 상질의 화살대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디 몸피를 맞춰서 세대로 절자를 하고 대나무 껍질을 돌려 벗기죠. 그 다음에 이제 햇빛과 그늘에 번갈아가며 말린 다음에 무게와 마디를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이때 이제 무게를 다는 모습이죠. 약적으로 무게를 다는 모습입니다. 다음. 자, 이 대나무 무게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건데, 대나무 무게를 기입하는 작업이다.
대나무의 무게를 약호로 기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이 약호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뭐 산까지다 뭐다 뭐 얘기들이 있는데, 1, 2, 3은 우리가 보통 쓰는 거와 같습니다. 4는 X처럼 이렇게 엎어놓은 걸 얘기를 하고요. 5는 지금의 뭐 팔자와 같은 문자를 쓰게 됩니다. 6은 자, 저런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자,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6 아래에다가 하나를 더 넣으면 7이 되는 거고, 2개를 더 넣으면 8이 되는 거고, 다시 6 아래에다가 4를 쓰게 되면 9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호를 정해서 밑에다가 써주게 되는 겁니다. 자, 대나무 선별하기. 정리된 대나무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큰 무더기로 해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선별을 하게 되죠. 이때는 정밀한 선별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고요. 이제 무게, 마디, 몸피 같은 걸 다 고려해갖고 선정을 하는데, 치마죽, 꼬리죽, 널죽, 모난죽, 평죽,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대나무를 분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정 기준에 맞춰서 대나무를 골라내야 되고, 이 작업이 사실은 완성된 화살의 질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긴 합니다. 부재비하기. 자, 이게 부재비, 불로 잡는다는 뜻이죠. 대재비, 대로 잡는다는 뜻. 둘 다 뭐 혼용해 가면서 쓰고 있기는 합니다. 위아래 모두 숯불이 피워져 있는 구멍 사이로 대나무를 통과시키면서 곧게 펴주고 갈색으로 부어서 염을 들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친 대나무는 곧게 펴지며 탄성이 높아지고 무게가 줄어들게 되는데, 처음 대나무를 불에 넣어서 적당히 뜨거워진 다음엔 뱃눈에다가 침을 줘서 수증기를 빼놔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워진 부분은 식혀서 더 구워지지 않도록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 중에 이제 졸보기. 졸이라는 것은 화살용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잔졸이 같다, 뭐 이 졸을 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재비하는 도중에 졸대로 휘어진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졸복이라고 하며, 대나무의 상태에서 따라 다르긴 하지만 처음에는 보통 대나무 전체를 훑듯이 내려 눌러서 잔졸을 없앤다. 한번 쭉 훑어주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까지. 그러면 꾸불텅꾸불텅 되어 있던 것이 어느 정도 펴지게 되죠. 다음 화살의 전체를 곧게 펴주는 작업으로 대나무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대를 굽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구워서 이제 완성시키게 됩니다. 마디쓸기. 사실 이 부분부터는 유역전, 이런 정교한 화살을 만드는데 쓰이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장전들은 이 대나무의 마디를 썰거나 아니면 껍질을 벗겨내거나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둔 상태에서 오니와 촉, 그 다음에 깃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야 창고에 오랫동안 두었을 때 습기로부터 화살이 보호되는데, 이 대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방수 처리가 됩니다. 대껍질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근데 저것이 저렇게 쏘게 되면 화살이 훨씬 덜 날아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화살이라면 저런 식으로 마디를 쓸고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 전쟁이나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화살이라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이 마디를 쓸어내는 과정이죠. 이 신우대는 이렇게 튀어나온 다른 대나무보다, 대나무 마디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신우대는 튀어나온 것이 다른 대나무보다는 덜하지만 이 부분을 화살이 날아가면서 공기저항을 크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디를 줄로 쓸어내서 없애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마디 윗부분은 항상 곱지만 마디 아랫부분은 보통 대나무에서 가장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쓸리지 않게끔 보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취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껍질을 벗겨내는 거죠. 마디를 쓸어내고 껍질을 벗겨내야 이것이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공기저항을 덜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백문 칼이라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그런 칼로다가 돌려가면서 깎아주게 되는 거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나무 밑에 부분은, 얇은 부분은 이 칼로 긁어주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물모래질 하기. 요즘은 사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뭐 사포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데, 사포가 나오기 전에는 자, 위와 아래에 그 나무 사이에 젖은 모래를 가운데 넣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문질러서 화살을 닦게 되면은 사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 뭐 사포 작업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잘이고요. 자, 이거는 뭐 이 한마디로다가 다 굽고 한마디로 체죽이 완성된 그 화살을 사용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길이로 잘라낼 것이냐. 이 작대라는 것을 여기서 이 잘라내는데 톱이 아니고 칼을 이용해서 돌려서 잘라내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톱으로 자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암만 이 잔조를 가지고 한다 그래도 이 처음에 자르다 제일 마지막에 잘못해서 탁 치면은 격지가 일어난다. 이렇게 쭉 대나무가 쪼개지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쭉 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 칼로 돌려서 자르면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먹금치기. 이제 상사나 도피가 이제 들어갈 부분에 먹금을 쳐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대나무에 이제 저렇게 생긴 이 기관 자를 이용해서 해주게 되고, 여기서 이제 팁 중에 하나가 그냥 먹물에 넣고 찍어서 그냥 하게 되면은 먹물이 마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 개를 해갖고 휙 던져놓으면 서로 묻거나 그러는데, 먹물을 이제 작은 그릇 같은 데 넣어갖고 이미 굳혀놓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물을 추가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돌려서 던지는 순간에 거의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의 그 팁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상사 오니짜리 얘기. 사실 이건 상사심, 오니심을 감아넣기 위한 공간을 마련한 자리다. 무슨 얘기냐면 그 화살촉을 끼워서 쏘게 되면은 화살촉이 목표물에 맞는 순간 그 화살촉이 대나무를 쪼개고 파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소의 심줄을 감아서 보강을 하는데, 소의 심줄을 대나무 위에 그대로 온전하게 감게 되면은 공기 저항, 두터워지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깎아내야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 이 풀칠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화살을 살 때를 손으로 깎아내는 작업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상사 부분하고 오니 부분하고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상사 부분은 조금 더 많이 깎아서 이 강한 충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오니 부분은 오니가 끼워져서 할 부분만 견뎌내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감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니심과 상사심은 감는 양이 다르다. 상사심 같은 경우는 우선 칼로 깎아낸 다음에 이 돌려서 연필을 깎듯이 이 돌려서 이제 그 깎아내는 과정인데, 요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예. 네, 풀겨루만. 자, 풀칠을 해야 그 위에다가 소심줄을 눌러 붙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어교나 악교를 사용해서 하는데, 그 제일 처음 바르는 초벌의 풀칠이 굉장히 묽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묽어야만 대나무 속으로 그것이 어기수가 파고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풀칠을 그것도 좀 대기해서 발라줘야만 얘가 완벽하게 이 풀칠이 되는데, 이 급한 마음에 그냥 이 된 풀을 그냥 튀겨버리면 깡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르면서 사실은 이 대나무 속으로다가 풀기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 나중에 힘 따라 놀고 그다음에 이 그것 따라 노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이 묽은 칠을 해라라는 게 요게 이제 요점인 거고요. 말리기. 네, 말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다가 뭐 이 근데 이 보통 요즘은 뭐 이 다른 장치들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숯불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너무 과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 풀이 타버리거나 아니면 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심이 익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손을 얹어서 본 다음에 좀 세다 싶으면 재를 이용해서 이제 숯불 위를 이제 덮어서 이 한마디로 불의 세기를 조절을 해가면서 써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거에 제시되는 겁니다. 심줄깎기. 예.
자, 이 심줄 같은 경우를 이걸 이제 감아서 화살의 상단과 하단을 이제 보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화살은 관통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사심, 온이심 두 개가 이제 다르긴 한데 이건 소의 등심줄을 가지고 이 감는 과정이죠. 살대 위아래에 심줄을 감아서 살대가 터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아래에는 화살촉이 목표물에 맞으며 전해지는 충격으로부터 위에는 온이목을 단단히 끼우며 오는 충격과 활시위로부터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다. 소의 등심을 쪼개어 실처럼 가공한 쇠심줄을 물에 불려 풀틀된 상사나 도피 부분에 감고 손톱으로 밀어서 밀착시키고 활에 얹어 말리는데 말리는 중간중간에 다시 손톱으로 밀착시켜야 한다. 자, 이제 그 소의 심줄이 물에 불리면 굉장히 길게 늘어나죠. 그것을 감고 마르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힘으로 이 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마르면서 심줄이 조이면서 풀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줄어드는 과정에 풀이 바깥으로 밀려 나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손톱으로 밀어서 이 힘과 같이 섞어주게 되면은, 그래서 눌러주게 되면은 예, 심줄이 피 떨어지는 것 자체를 거의 완전히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요즘은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죠. 사용할 수도 없는 방법이기도 하고, 원익구멍 뚫기, 촉줄이개, 뭐 총성, 창성것, 뭐 이 사실 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는 합니다. 촉줄이 오니가 들어갈 부분을 뚫어내는 과정이다. 판의 삼각형의 송곳을 꽂고 위에 살대와 이 오니 부분을 송곳에 대고 아래로 누르면서 비벼서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지금 뭐 전동드릴 뭐 이런 거 잘 쓰기 전 얘기입니다. 아래로 누르는 힘과 손바닥을 비벼 살대를 돌리는 힘을 적절히 필요한 거죠. 너무 세게만 눌러도 안 되고 누르지는 않고 돌리기만 해서도 안 돼요. 그게 적절히 맞아야 되는 거고 이때 속옷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힘줄이 끊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배합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파여진 부분을 서로 살짝 누르면 말랑말랑한 정도가 되면 그때가 가장 적당하다. 예. 원입깎기. 원인 뭐 자갈 결과가 있다. 한마디로 제 몸에 파서 넣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단단한 나무를 별도로 해서 끼워 넣는 것 자체가 있는데 유역전인 경우에는 당연하게 결과를 가지고 넣죠. 네, 쌀이랑을 깎아서 끼워 넣는데 아주 굵은 살대 위에는 약간의 타원형으로 깎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주 굵어버리면 원이가 튼튼합니다. 그리고 옛날의 시위는 지금보다 훨씬 굵죠. 그러니까 오니구멍, 옛날 오니구멍이 지금보다 굵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이 질긴 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입구멍이 작아도 큰 문제가 안 생기지만 그때는 원입구멍이 작으면은 실이 여러 법을 꽈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대현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입구멍을 중심으로 양 옆쪽으로다가 조금 더 살이 많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앞뒤로는 좀 이 좁아서 찌그러지더라도 양옆으로 더 많이 붙어 있어야 팔 때 원입구멍을 조금 더 넓게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리의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이 시위의 절필 부분 자체가 그렇게 많이 굵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짱구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뭐 전에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이미 뭐 깎아놓은 원리를 살 때 마시는 과정이요. 이 오니가 쇳살이, 참살이, 돌살이 뭐 자우지가 불리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쌀인지 쌀이목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쌀이 나무의 종류에서는 거의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쩌면은 쌀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쌀이 나무가 아닌 거로다가 이 분류가 되시는 건지 이거의 정식 한마디로다가 학명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도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캡쌀. 이게 대짜리는 또 다, 이게 쌀이 종목을 뭐 고록쌀이 뭐 저록쌀이 뭐 해갖고 했는데, 그래서 요건 조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설명한 거가 같이 중복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구멍 켜기. 자, 이게 이제 이 가운데, 이게 기계를 사용하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앙을 우선 톱으로 켜기 시작합니다. 톱으로 켜고 가운데를 정확하게 맞춰 켜야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맞춰 켜기가 쌀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 한날톱을 살짝 옆으로 비껴서 이렇게 살짝 비껴서 이 하다 보면 구멍이 조금 넓어지게 되고 그 부분에 이제 칼이 들어갈 공간이 나와만 깎아낼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아니면 쌍날톱 두 개 한날을 켜고 난 다음에 다시 쌍날을 가지고 켜서 이 날카로운 칼, 오니칼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전조 과정입니다. 이제 파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날카로운 칼로 파내게 되는데, 자, 이때는 온이에 딱 맞춰서 파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도피를 싸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피째 같이 깎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이 겨냥대라고 해서 온이가 어느 정도 파져야 되는지 그걸 이 절피 길이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맞춰보면서 하는데 이때는 이거 굉장히 빡빡하거나 살짝 덜 들어가거나 이 상태에서 이제 맞춰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원의를 다듬어내는 거죠. 그 칼 가지고 그 어느 부분이 이제 뭐 치우치지 않게 잘 해야 된다. 네. 자, 그럼 상사파기. 사실 이것도 굉장히 공정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사를 안 파니까 이제 굉장히 그렇긴 한데 원래 상사는 이 삶은 걸 가지고 파는데 약간 제가 살짝 눌렀는데 찌그러졌죠. 상사가. 저렇게 당연하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보면 칼이 지나가는 저렇게 살짝 이 바깥쪽에서도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얇게 돼야죠. 그래야 좋은 상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맞출 때에 다 깎은 다음에 맞출 때에 이게 살짝 헐겁게 들어가야 돼요. 너무 빡 맞아 들어가면 제가 삶은 거라서 마르면서 거의 터져버리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 사이를 두고 해야 되는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작업을 통해서 아든 감으로 이제 하기도 하는 거고 이제 앞만 파도 더 이상 팔 수는 없는데 다시 파기는 좀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실로 칙칙칙칙 동일 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래도 터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 상사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버렸네요, 전에. 이것도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피싸기. 자, 이제 이 상사가 화살의 하단부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도피는 화살의 상단부를 보호하는 장치죠. 습기 약한 풀에 붙어 있는 쇠심줄을 외부의 습기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막, 보호피가 되겠죠. 도피는 방수가 되고 껍질이 얇고 또 물에 축여놓으면 부드러워지게 되죠. 그리고 또 방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가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싸기가 굉장히 좋은 재료이긴 한데 가을 백로 때 채취해서 말려뒀다가 이제 사용할 때 딱한 물에 넣어서 다시 불리죠. 그런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물수건에 재어놨다가 풀을 발라서 이제 붙이게 되는데 도피에만 풀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화살대의 도피 부분에도 여러 번의 풀칠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두 굉장히 가는 인두죠. 그거를 가지고 살짝 달궈서 충분히 완전히 밀착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로 긁어서 이제 띄어낸다 면 자, 깃붙이기. 자, 꽁깃을 살 때 붙이는 과정이다. 꽁의 깃털은 부드럽고 질겨서 전우라 부를 만큼 화살깃에 적당한 깃털이다. 장기의 것을 사용하며 왼쪽과 오른쪽의 깃털을 분리하여 뼈에서 깃털만 손으로 떼어내가 다듬는다. 젖은 수건에 깃털을 좌우로 구분하여 덮어 잠재우고 풀을 발라서 살 때 붙인다. 이때는 원의 방향과 좌공, 우공의 구분에 따라서 붙이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살 때 좌시우시를 구분하는 마룻깃을 붙이고 이어 나머지 두 개의 깃털을 원의 구멍에 맞춰 붙인다. 라는 겁니다. 기치지기, 인두로 화살의 깃을 찢어내는 과정이다. 길인두라는 좁고 긴 인두를 이용하여 날개 깃털을 찢어서 모양을 만드는데 미리 가위로 대충 오려두면 저런 것 자체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깃털을 찢으면서 저 연기를 다좀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옛날엔 저거 한번 지지고 나면은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위로 가능하면 많이 올려서 지지는 그걸 좀 적게 하긴 하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화살이 완전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넓게 지져지느냐, 좁게 지져지는 데서 살걸음이야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살의 깃을 지지는 것도 나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촉을 고르기. 유협전 촉이 되는 거죠. 화살촉을 띄우기 전에 화살과 함께 중량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이제 화살대를 지금은 이 화살 촉 자체가 이 공장에서 깎여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거로 나오게 되는데 옛날엔 대장간의 지줄기였기 때문에 화살촉 무게가 다 조금씩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돈 높은 맞춰오려고 그러면 화살촉과 같이 재보는 거고, 그래서 몇 푼을 오발하는지 아니면 딱 맞는지 그런 것 자체를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면은 솔직히 뭐 내촉 같은 거 살짝 잘라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 촉을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맞춰진 걸 가지고 촉을 띄우는 거죠. 저 촉돌이라는 그걸 사용을 해서 맞추게 되는 거죠. 이 방형으로다가 이렇게 뚫려 있는, 우리가 촉돌이 하면은 뭐 무슨 뭐 노루의 뿔 같은 데다 멋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군사님들이 이제 하는 것들이고, 공방 이제 저희가 전방에서에는 그냥 화살 이 넓적한 철에다가 네모나게 살짝 크기가 다른 방향의 구멍을 뚫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화살책이 좀 굵은애, 좀 좁은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돌려서 끼우는 일종의 렌치, 사각 렌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 최종 졸보기. 사실 졸보기가 이전에도 몇 번에 걸쳐 특히 이제 물무레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조를 한번 봐줘야 되고 중간중간 몇 번 조를 봐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거고, 최종 나가기 전에 이제 한번 불려서 최종 졸보기를 한번 해주게 되는데, 이건 뭐 아시다시피 손톱 위에다가 올려서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혹시 만들다가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시ገብ이 갔다거나 아니면 뭐 이 휘어진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조를 보고서 손톱에 굴려보면 음향으로 다 충분히 이제 파악이 되니까 그런 것 자체를 다 파악을 해서 마무리를 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걸로 화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귀한 발표해 주신 유세현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4시 30분인데요. 5시까지 저희가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 혹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답변 시간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먼저 서태식 접장님 지금 온라인에 계신데, 네, 서태식 접장님부터 말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들립니까? 예. 덕분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조금 좀 제 자신이 긴가민가 하고 하는 부분 중에 예, 이제 화살에 대한 이제 부분을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 쌀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무가 여러 가지 종이 있고 이리 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종은 몇 가지 종이 있겠지만 이 나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 화살의 온이 역할을 해야 되는 나무이다 보니까 이 명칭이 쌀이라고 하는 걸로 일반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그 짧은 생각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쌀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화살하고 연관이 있는 우리 고유한 그 명칭인 것 같고 혹시나 그 쌀이의 싸자가 혹시 화살의 살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 저희도 보통 뭐 이게 뭐, 저희는 쉽사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걸 불렀던 거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화살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얘가 뭐 쉽살인지 돌살인지 참살인지 뭐로 부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오니를 만드는 나무인가 아닌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걔가 뭐로 불렸냐 이것 자체는 사실 중요시 않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쌀인지 우리가 학명상 이런 것들이 어떤 쌀인지를 아직 뭐 알아볼 기회가 없었던 거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지금 우리가 이 오니를 쓰고 있는 이 쌀이가 과연 정식 명칭은 뭔가 이걸 한번 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아직 좀 더 그 알아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오니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일반 궁사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조선의 궁술의 그 해설 자체에도 딱히 좀 구체적으로 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온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제가 알기로는 저 북방 쪽에서 쓰던 걸 우리가 그대로 차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궁사들한테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있으신지 그거까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글쎄 제가 이제 전문이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니가 왜 오니냐 어떻게 해서 오니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글쎄 국어학자님들이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음. 싶기는 한데 정말 그냥 막 해서 한다 그러면 오니 부분 그러니까 이 온이라는 부분에 채워져야 되니까 가득 차야 되니까 가득 채우는 부분 이렇게 한 마구잡이식의 이제 그거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이고 저의 그냥 막연한 생각일 뿐인 거고 이런 부분은 아마 한글 전문으로 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 그것도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은 그럼 여기서 제 생각만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온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북방 쪽에 그 사람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개를 집을 유목민들의 집을 지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홈이 생기게 만들어진 우리 화살의 온이처럼 이렇게 홈이 만들어지는 그 기물이나 그 상태를 온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살이 그 온이 부분이 오목하게 현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그 형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온이라고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화살에도 그 온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고 그게 결국 우리가 형태상으로 봤을 때 붕어 낚시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붕어 낚싯대를 거치하는 이렇게 홈이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그 형태를 U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원이라고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향후에 이제 좀 더 알아보거나 해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가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바인데 그걸 공유를 해서
우리 아름다운 우리말이 뭐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결국은 외래어가 우리의 말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고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재식 족장님. 네. 자,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또 토론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말씀 들어보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질문 좀 할까요? 아, 네. 어떻게 하는 거죠? 그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협전 형태를 직접 볼 수가 있나요? 저기 유협전 한 개만. 여기서는 유협전이 이제 화살촉을 여기 버드나무 잎을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제 보니까 뾰족하게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유협전은 버드나무 잎을 전혀 닮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용한 문헌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은, 이런 묘사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유협전이라는 화살은 버드나무의 초기 버드나무 이파리를 닮아서 유협전이라 한다.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사전에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기는 하고요. 이걸 제일 처음 문헌화 시켜서 공개된 게 제물포라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협전은 전축의 형태가 유협과 비슷한 것으로 비자전이다. 속칭 유협전이라고 하는데 전촉이 가늘고 방형이다. 지금 전촉이 가늘고 방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그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유협전은 버드나무 이파리가 비슷한 이 비자전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청대에 일컬어졌던 여러 가지 화살들, 그러니까 한번 철촉이 달리는 화살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촉이 가늘고 방형이다, 이렇게 네모가 졌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몰포에서 얘기한 정조 때의 이제 유협전의 모습 그대로 이제 갖추고 있는 것들인데, 본래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유협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렇게 뾰족한 유협형 가지고 있던 화살 촉이 문과라든지 연습용 화살로 사용이 되면서 뾰족한 화살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연습용 화살로서의 결함. 그러니까 뾰족한 걸 잘못 쐈을 경우에는 그게 잘못이 된다든지, 아니면 관역이나 포를 향해 쐈을 경우에는 이 관역이나 포가 변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너무 무거워져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반영이 되면서 화살촉이 점점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기 시키는데, 그게 화살촉이 뾰족해졌다라고 한 지적이 이미 현종 이전 이쪽에도 벌써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묵가로가 한마디로 선조가 지금 당장 쓰여야 될 전투용 화살에 쏘기에 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현장에서 곧장 사용을 하기 위해서 유협전을 묵가에 끌어들여서 그거가 이제 전투 시에는 유용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평상시에는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살촉도 아마 조금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지 않았나. 처음에는 이렇게 버드나무처럼 그런 형태가 갖춰졌다가, 그렇죠. 문과 시험으로 저걸 채용하게 되면서 안전이나 이런 것을 이제 도모해가지고 점점점 형태가 바뀌어졌다. 그런 이야기시죠. 그러면은 아까 장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전투에 쓰이는 화살이잖아요. 그 장전 혹시 이게 있나요? 그 장전의 모습을 보면
나는 그게 유해증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갔다 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이런 이제 형태, 그냥 이쪽에 이런 예, 형태. 이런 형태들이 분류되는 그냥 우리 뾰족한 화살들 이쪽 화살. 아무 것 중에 하나를 갖고 와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예. 재미난 기록들을 인용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것들 이야기하게 있습니다. 첫째가 철전을 위협전으로 부른다 하는 어떤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철전하고 10페이지. 철전하고 위협전은 우리 지금 분명하게 구분해서 철전 예, 용량전이라고 예. 이걸 위협전 또 위협전이라고 예. 부르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이제 현종 2년에 이제 그 기사에서도 철전은 원정 철족전, 그러니까 이 용량전이죠. 예. 용량전, 한마디로 다른 데서는 다 용량전, 용량철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원정 철족전 이렇게 한마디로 철전 우리가 이제껏 부르던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철전이라고 써놓고 난 다음에 했는데 그 철전은 유협전을 직접 사용을 하고 있다. 철전이라 써놓고 실제 사용하는 건 유협전이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다. 그럼 그거는 철전 대신 위협전을 시험한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 철전이란 말, 위협전이란 말하고 철전이란 말 같이 쓰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그때 그 당시에 혼돈이 있더라도 그때 그 당시가 혼란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도 이렇게 철전하고 위협전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건데 왜 이런 식으로다가 이 써놓기는 철전으로 써놓고 이 시행은 위협전을 하는지 이게 왜 이 규격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바로 잡자라는 뜻이긴 한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유협전을 가지고 만약에 그 과거 시험을 전쟁 그 임난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 중에 유협전으로다가 이 가장 그 전투용 화살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았던 것이 어쩌면 유협전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걸 목과에 끌어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많이 사용하던 전투용 화살이 유협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철전으로 변했다는 건 목전이 아니고 제 그냥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목전이 아니고 세련된 화살촉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하겠다라는 뜻으로다가 했고 그 많은 화살들 중에 하나가 유협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오히려 그렇죠. 그런 유협전 형태의 그런 형태의 것들이 저도 유협전이다 생각을 한다. 예, 초기 제일 처음 뭐 성종 때그 요야말로 진짜 유협전. 네, 투구를 뚫고 두개골을 뭐 어때 했다라는 것도 제가 근데 이제 철전이라고 했다는 것은 목전이 아니고 그 목전의 그 뭉툭한 그런 게 아니고 목하고 철하고만 구분해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투용으로 진짜 쓰였던 철전으로 써야 이 한마디로 전투용 화살을 대표하는 게 근데 그 철전을 대표해서 유협전이 쓰인 거 아닌가 예, 그렇게 그때의 형태는 원래 유협전 그렇죠 원래의 그 유협전 예. 그리고 연습용 활로 알고 있는 우리 유협전은 지금 형태처럼 뾰족한 것도 그거고 그렇죠. 바뀌었다가 이렇게 빼내는 거고 그것이 이제 조금 그 쏘면서 라고 생각을 하신다 네. 이거죠. 사제에서 만들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쏘고 잘 꽂히게 만들려고 하고 뭐 이러니까 점점 화살 쪽은 조그매지고 가늘어지고 뾰족해지고 이런 형태로 바뀌어갔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 주장이 나오고. 네, 그 아주 재밌는 해설이신데 그리고 아까 저쪽에서 그 오니에 대해서 이제 그 오니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예. 이 오니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서 본 거는 뭐냐면은 그리고 확인한 거는 뭐냐면 아까 북방 민족들이 이제 오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여러 U자 형태를 갖다가
집이나 지을 때 그렇다고 그러는데 온이란 말은 몽고 말로 그 계곡이란 뜻이라고 그래요. 계곡 이렇게 아, 그, 예, 예, 이렇게 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에 온 그 몽고 친구, 유학원 친구 있어가지고 온이란 말을 물어봐서 확인 좀 아마 그랬더니 자기들이 계곡을 온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온이란 말은 이게 지금 몽고인데 우리가 몽고와 이제 접촉한 것이 고려 때 한 150년간 우리가 몽고하고 긴밀한 접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그 후에는 말하면 고려 말 조선조 때는 이제 아니 고려 말 이전까지 했던 그 기간 동안을 거치면서 한 150년간 거치면서 이런 무기류라든가 이런 데서 혹은 그런 용어들 같은 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로 왜 이것만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혹시 적용된 것이 아닌가. 지금 국어학자 논문에서 온이가 계곡이란 말을 란 뜻이라는 걸 들었고 그걸 이제 몽고에서 온 친구한테 현재도 온이란 말은 계곡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우리가 연구해 봐야겠지만은 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파인 U자형으로 파인 것을 지칭하고 뜻은 계곡에서 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외래어다. 왜 이게 다른 거 제외하고 이것만 들어왔는지 그거는 저도 궁금합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우리 서태식 선생님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들은 이야기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좀 덧붙입니다. 네. 네. 김기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또 질문이나 혹은 토론 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희선 이사님. 네. 예, 그 6년 전에 그 무게가 고전으로 하다가 이제 발전으로 하고 그러니까 9돈 하다가 8돈으로 이제 영양전에 역전의 무게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관전으로 우리가 사전을 쓰다가 관전으로 바뀌면서 무게가 조금씩 사실은 변했는데 우리가 이제 근래에 쓰는 이제 화살을 보면 8돈 쓴다고 그러면 상당히 무거운 무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그 체격이나 이런 면으로 봐서는 우리보다 신체 조건이 좀 열악했을 텐데 그래서 길이는 여기에서 보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무게는 나와 있다. 그럼 뭐 8돈 화살을 A10보를 보낸다는 건 상당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그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대인들이 체격이 커지니까 체력도 좋을 것이라고 오해들을 하거든요. 체격이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섭생이 먹는 그 음식량이 많아져서 키도 커지고 체격도 커진 면은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사람들은 모든 일상 활동이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의 체력과 과거 사람의 체력 비교를 예전에 한번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현대인의 체력이 예전 사람들의 3분의 1을 못 미친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그 체력 측정이.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오로지 모든 노동이 체력에 의해서 행해전 그 노동 지각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생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체력이 월등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기록을 본다고 하면은 현대인들보다도 더 화살의 무게도 많이 나갈 정도로 체력이 좋았다는 것이죠. 활도 그만큼 센 활을 쐈었을 것이고 지금 사람들은 체격은 커졌을지언정 체력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표현으로 50파운드짜리를 활을 내게 되면 쉽게 어깨가 망가지거든요. 근데
예전 분들은 쉽게 물론 육량공을 써서 망가졌다는 기록들은 많이 봤지만은 우리가 일반 유협전을 쏘면서 어깨가 망가졌다는 기록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량공을 쏘기 위해서 연습하다가 다치고 죽는 경우는 많이 기록은 남아 있는데 유협전을 쏘면서 뭐 사망에 이르렀다는 그런 게 없는 거 보면은 유협전을 땡길 정도는 유협전을 걸어서 쏘는 활 정도는 충분하게 버틸 정도의 체력들은 이미 옛날 사람들이 현대인보다도 더 나았다 조건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왕 이렇게 나온 김에 무게를 이야기하잖아요. 화살 뭐 8돈 하게 되면 이게 총무게인지 대하고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그게 하나고, 그다음 길이가 오니 끝에서 이제 길이가 오니 시위가 걸리는 그 끝에서부터 초 끝까지인지 아니면 상사 있는 부분까지만 말하는지 실제 만드시는 예, 입장에서 예, 예. 어떤 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66, 77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77이면 일곱치 두자 일곱치를 어디까지 하느냐라는 건데 철저하게 살대의 길입니다. 살때 살대의 길. 촉을 뺀 촉을 뺀다. 네, 촉을 뺀 살대의 길. 그러니까 오니 부분도 아니고 살대 끝에서부터 상사 끝나는 살대 끝까지 거기까지 길이를 그런 식으로 주문을 그 받는 거예요. 대나무가 드러나 있는 네, 대나무의 길이만. 대나무의 길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그 앞끝까지 이렇게 예. 통상 근데 이야기를 이제 그게 전에는 아주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사를 파고 외촉이 이렇게 딱 촉이 박히니까. 근데 지금은 그 길이를 산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촉업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나무 끝이 어디 가서 끝이 나는지를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안에 네,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서 끝인가? 여기까지 들어가서 끝인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화살촉 끝까지다, 뭐다라는 다른 이 설이 나오게 되는데 옛날 유협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대나무의 길입니다. 자른 대나무의 길. 그러면 무게는 당연하게 화살촉을 포함한 무게입니다. 그러면은- 포함한 무게. 그러니까 6돈일 경우에는 화살촉이 1돈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 6돈 중에서 1돈이 차지하는 게 화살촉의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 이게 돈이란 이게 지금 우리가 3.75g을 한 돈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정도는 한번 조선 측량을 충분히 해봐야 되는데 재원을 비슷하게 치수를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돈수를 얘기해놓고 그런데 그거로 풀어서 만들게 된다 그러면 아주 확나게 안 맞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쓰이고 있는 화살촉 그러니까 죽시에 쓰이는 화살촉들도 1돈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지금 1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 화살촉들 같은 경우에 그 정도의 거의 이 8돈이라 봐야 사실 화살의 무게 제하고 화살촉의 무게는 아주 극히 일부일 거잖아요. 몇 그램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살촉들이 다 조선시대 화살촉들이 요만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다들 길쭉길쭉 크고 그런 것들은 8돈 한양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훨씬 더 무거웠다는 거죠. 전투용 화살. 예, 그러니까 유협전을 8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9돈 한양으로 하자고 겨우 9돈 한양 하자고 그랬는데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못 사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장전은 그러니까 아예 이 얘기가 유협전 자체는 그러니까 약한 사람, 원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장전을 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극히 줄어들게 되겠죠. 많은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종의 강하거나 뭐 센 말을 쓸 수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 또 장전 쏘기가 못 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 못 쏘는 건 아니지만 잘 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게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장전을 가지고 또 다시 무과를 치른다 그러면은 그 무과를 치르는 인원 자체가 훨씬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활성을 익히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고 군사 이 한마디로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활성이 재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여럿이 포진을 하고 있어야 든든한데 이걸 익히는 사람이 훨씬 줄어들게 되면은 딴만 해도 이 좀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협전이 전투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잘 쏘면 잘 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그 화살을 그 전패라 이래가지고 예. 평상시에는 화폐를 쓰고 전시에는 화살 촉을 쓰고 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옛날 고대 시대부터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 화살 하나 전패 하나가 무게의 값이 전라 상장하고 맞먹는다. 그렇게 돼 있던 그게 오늘날 가격으로 치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우선 전편을 주저하게 해라 라고 뭐 한 것도 있고 이 상당 부분 아마 이게 반대가 많았던 건데 세제가 굉장히 많이 밀어붙인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어디서 몇만 개를 주저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시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화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로 만들어졌느냐?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나머지 기록도 없고 유물이 어떻게 한 개가 남아있는 게 그 10만 개씩 규정했으면 남아있는 게 없느냐? 사용 기록도 없고 그래서 과연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화살을 오늘 뭐 다루니까 주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목전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 목전을 통상 그 박두라고 그러고 예. 그 박두를 이제 재현해 놓은 걸 보면 상당히 두각이 돼가지고 뭐 문과 시험에서 240보를 뭐 운의하는데 그 지금 박두 가지고 240보 날리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목전이란 게 어느 정도 그 무게랄까? 이제 그 무게가 중량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혹시 뭐 아시는 바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단종대인가 뭐 그 세목박두, 중목박두 뭐 이런 식의 그 박두가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는 그러니까 이 세목 한마디로 좀 목전의 크기가 나무 화살촉 크기가 좀 가늘었든지 어쩐지 그러니까 세목박두, 중목박두 그다음에 그것이 사거리가 좀 달라지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안을 내놓긴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목전은 8돈 그래서 아까 유협전도 그 목전의 8돈의 기준에 맞춰갖고 8돈 이렇게 그 정해지게 되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세목박두, 중목박두 구분이 막 없어지면서 결국은 그냥 박두 이렇게 해서 한 가지로 해서 쓰이다가 이게 무가에 접하게 되면서 박두란 말, 고도리쌀, 뭐 박두, 그다가 목전 이렇게 되는데 무가에 또 얽히게 되면서는 다 목전이란 또 말로다가 또 변하게 되는 거죠. 처음엔 고도리, 그다음에 박두, 그다가 목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쭉 진행이 되는데 걔가 8돈을 아마 그 기준으로 삼아서 그 무게를 정해지게 되고 그게 이제 어이가 없는 게 그 앞에 공기장을 굉장히 많이 느끼도록 앞부분이 평평하게 돼갖고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240불 쓴다 그러면은 거의 뭐 300m 가까이 그걸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게 이제 무가에 돼 있긴 한데 근데 사실은 뭐 용량전을 또 기준으로 해 본다 그러면은
박주 못 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용량전을 못 쏘는 것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슨 옛날에 그 선조들이 쐈던 활쏘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45m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진 것 같다. 145m의 모든 옛날 활쏘기를 갖다 대부분 재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쪽에 있는 뭐 페르시안 쪽에서 뭐 그다음에 튀르키예인가 뭐 그쪽에서 쏜 거 보면 600m 나가니 700m 나가니 그래가지고 뭐 비석 같은 거 막 이렇게 그 당시에도 기가 막히게 엄청 잘 쐈으니까 비석을 만들었겠죠. 야 이건 있어도 되는 일인가 싶으니까 아마 비석을 만들어 놨을 텐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이렇게 그 지금의 145m에 딱 고정된 활쏘기 말고 다른 눈으로 이제 우리 활쏘기 바라볼 때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여러 그 이제 단체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본다고 목전을 가지고 240보 정도를 쏘았다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나요? 지금까지 제가 그 멀리쏘기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목전은 안 쏘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전은 뭐 저희도 한번 해봤고 뭐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해본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화살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멀리 쏘나 이런 것들은 뭐 그 외국대에 나가면은 뿔뿔이 있는 일들이고 근데 목전을 가지고 뭐 그리고 사실 멀리 쏘기를 하는데 목전을 가지고 한다 이게 굉장히 목전은 가장 멀리 안 날아가게 고안되는 화살이죠. 멀리 못 날아가게 고안되는 화살을 가지고 가장 멀리 쏘기를 시험봤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럼 그 이 시험을 그렇게 목전 240보를 베이스라인으로 잡았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240호라는 것 자체를 그냥 쏴서 넘기는 것 자체가 그냥 일상이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군간을 뽑는 거기 때문에 240호 정도를 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그 중에서도 이 정도 240호를 쏠 수 있으면 그 공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고요. 다른 걸 가지고도 충분히 그러니까 진짜 다 하실 그냥 다 가져갔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연습용 화살과 전투용 화살은 완전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연습용 화살은 일부러 공기 저항을 많이 느끼도록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리기 연습을 할 때 발에 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다가 된 그러니까 유협전 앞부분이 일부러 탁 각이 졌잖아요. 공기 저항을 엄청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탄피형으로 바뀌면서 사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을 거예요. 지금 맞추기는 게 옛날에 유협전 맞추는 거하고 지금 아마 이 둥근 쪽 화살하고 맞추는 그 비율이 아마 지금도 굉장히 화살 잘 쏘시는 분들도 옛날에 유협전 화살 그대로 재현을 한 걸 가지고 쏘면은 과연 그렇게 잘 맞출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기 저항을 많이 하게 생겼다. 그 다음에 목전은 뭐 더더욱 할 거 없이 이 앞부분이 굉장히 공기 저항 많이 이렇게 넓게 생겼죠. 그걸 가지고 멀리만 쏘는 건데 이런 화살을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해놔야 실전에 갔을 때 겨우 8톤짜리 정도를 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약한 화살, 가벼운 화살들을 가지고 이 정도 멀리 보낼 수 있어야 이 한양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무거운 화살, 진짜 전투에 쓰이는 장전을 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사거리가 보장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천식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촉의 그 변화나 그 기능이나 이런 게 실제 그 쓰임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다듬어서 쓰고 있는 유협전인데 이게 후대의 유협전의 작은 촉으로 변형이 되면서
그 아이덴티티는 조금이라도 가져갈 만하게 이제 변형된 게 쓰임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그 목판으로 된 관역에 꼽히게 되면 이렇게 머리가 큰 유협전은 그 실제 전투용이나 이제 쓰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관역에다가 쏘기 위한 유협전은 이렇게 크면은 이 상당히 관역도 많이 상하고 뽑을 때 엄청 어렵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이른바 이야기하는 이제 구한말이나 이때의 유협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전에 대해서는 그 청조 시대든 그 이전 시대든 그 전후 시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포로 돼 있는 그 후를 그 천을 이렇게 쏘게 되는데 그때 이런 표건 그냥 뚫어버리고 아주 그 후가 상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 작은 전사관역 같은 경우는 꼽힐 수 있는 화살로 이제 쏘더라도 나무로 만든 작은 관역. 그런데 그 포로 된 사후를 할 때는 후를 쏘는 사후를 할 때는 이게 뚫고 당연히 지나가게 되고 문제가 있으니 그때는 같은 무게의 8톤짜리의 그 나무로 만든 나무가 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전체를 8톤으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든지 나무로 뭉퉁하게 만들어진 그 박두 화살을 쏘서 후에 맞고 천에 맞고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 그 후도 보호가 되고 화살도 상하지 않게 되는 그런 그 목적 내지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 사용된 그 화살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이제 근거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용 화살과 제가 말씀드린 연습용 화살과 그다음에 전투용 화살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렇죠. 예. 제일 처음 우리가 이제 태종 때 무가 얘기가 나오고 그랬을 때에 나무초가 어떤 걸 해야 할까요? 했을 때 태종이 나무촉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제일 처음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편전을 가지고 할 때도 그 목촉 편전이라 그래서 화살촉의 나무의 무게를 쇠촉에 맞춰서 그 무게가 같은 걸 가지고 그 나무 촉으로 된 편전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끔 이런 식의 그 시험용과 그다음에 이 전투에 사용되는 화살 자체는 다르게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협전이 이 조선시대 굉장히 그 훌륭한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그러니까 이 연습용 화살이라고 하는 게 앞부분에 보면은 공기장을 굉장히 많이 받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 연습용 화살의 가장 그 연습용 화살이 전투용 화살보다 더 멀리 날아가게 되면 안 되니까 연습 때는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전투에 쓰였을 때 덜 날아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될 수 있으면 덜 날아갈 수도 있도록 만들어져야 연습용 화살로서의 가치가 있다. 근데 그런 점을 한번 덧대 부분이 있고 아까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데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길게 나와 있는 그 부분 자체가 관역에서 다 꽂히게 되겠죠. 그 부분만 닦아서 꽂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노루발로 간단히 뽑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고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뾰족한 화살을 가지고 쏘게 되면은 옛날에 천으로 이 배 같은 걸 오승포 도로다가 이 관역을 만들어서 소를 만들어 쐈다. 그랬을 때 과연 견뎌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한 10명만 모여갖고 쏴도 10명만 한나절만 모여서 쏴도 그 배가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에 관역을 세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관역을 세워서 송판을 갖다가 지금처럼 지금은 송판을 구하기 쉽지만 옛날에는 정말 어렵게 송판 하나 세워놨는데 거기다 대고 뾰족한 화살로 엄청 꽂아대면 뽑는 것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쏘는 시간보다 뽑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고 그 관역 또한 도저히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연습에 사용되는 화살은 뾰족하지 않는 것 자체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무과에 사용되었던 화살 중에서 뾰족한 화살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목전, 원정 철족전, 예, 하나 있다 그러면 기사 쪽에 뭐 돼 있는 예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유협전도 전시에는 뾰족한 것은 금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화살급들은 다들 뭉툭한 화살 쪽을 연습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다만 그 이 유협전이 문과로 들어오게 된 그 배경에는 선조 때라는 전투의 한마디로 이 시기라는 그래서 이 실용 화살이 필요했다는 그게 이제 그 반영이 됐다. 그리고 그 화살이 굉장히 많이 변해버렸다. 연습용으로 전투용 화살이 한마디로 문과를 거쳐서 연습용 화살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5시 이제까지이기 때문에 5시 14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로 오늘 그 10월 월간 공방 발표는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유세원 시장님께서 또 국가급 무형문화재 그 보유자, 공시장 보유자 인정 기념해가지고 또 저희가 와서 간단하게 행사도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또 좋고, 네, 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11월 달은 혹시 뭐 이 정도에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손태식 선생님 그러면은 손태식 선생님 하시기로 했어요. 네. 손태식 선생님한테 말씀을 한번 여쭤보세요. 네네네. 네. 서태희 접장님, 그 11월 달에 예. 그 저희 발표하는 내용 잠깐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제나 이런 내용들. 예, 김기훈 교수님이 그 자유 주제로 이제 정해서 이제 그 해도 된다 하시길래, 예, 제가 뭐 동계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뭐 하고 있지만 뭐 그걸 좀 어떻게 내비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 분야 저 분야 이제 다양하게 생각도 해보고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본 바로 좀 누구든지 들었을 때 관심이 가고 조금 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바로잡고 또 다양한 그 부분에 이렇게 교집합처럼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는 그 파라독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궁사의 파라독스. 예, 공사요. 네네. 예. 그게 그 활이나 화살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사법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이런저런 거하고 물리학, 하드 과학적인 거하고 굉장히 그 밀접하게 관련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사법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활의 그 궁시의 그 하드웨어적인 이제 그 구조와도 아주 밀접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아주 다방면에서 이제 접합이 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알게 되면 이게 과학적인 거에서 이런 게 기초적인 거에서 이게 뭔가 좀 그 해결이 되고 그 의문점이 풀어지는구나 하는 그 단초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해서 제가 그 활쏘기는 뭐 특히나 전통 활쏘기는 과학과 아주 밀접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그 시초로 기본으로 시작점으로서 그 우리가 잘못 알려져 있는 궁사의 파라독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고 이게 그 어떻게 해소가 가능하고 우리 활쏘기와 활과 화살과는 어떠한 그 연관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좀 그 시작 마중물을 띄운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나름대로 그 준비를 해서 한번 그 여러분들한테 그 선을 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너무너무 기대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 말주변이 준비- 없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어떻게 좀 그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될지는 좀 걱정이긴 한데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또 그 11월 달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하여튼 준비 그 확실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님. 자, 오늘 서태인 주장님 비롯해가지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월간 공방은 10월 월간 공방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말씀 잠깐 듣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주신 우리 유세연 관장님께 축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그 자료 발표도 참 의미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 길을 와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11월 공방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닫겠습니다.